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단 한 분이라도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런 길이 있구나? 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투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 이거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가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고하드님이 남기셨습니다. 돌파 실패 시에 손절 타이밍을 마이너스 7에서 8%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마이너스 2%, 3%에서 짧게 끊어야 하는지. 똑같은 얘기죠. 변수입니다. 7에서 8%의 손절 하나, 마이너스 2%, 3%의 손절 하나, 본인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7에서 8%를 선호하는 거고요. 데이터 통계를 뽑았을 때 다른 수치보다 조금 더 확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3%에 손절하게 되면 노이즈에 갈려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더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근데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언제 손절하는 거는 하기 나름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손절하느냐가 아니라 손익비를 맞춰 나가는 거죠. 내가 마이너스 8%에 손절하겠다면 최소 손익비인 3배, 3R, 24%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마이너스 3%에 손절을 하겠다면 플러스 9% 그때부터 이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손익비에 대한 개념인 거지 내가 몇 %에 손절하겠다 이거는 다 변수입니다. 책의 기준만으로 수익률 30%가 달성 가능한가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달성 가능합니다. 30% 이상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제가 테크노 펀드멘탈리스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테크노 펀드멘탈리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추세 추종 매매자도 평균 수익률이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핵심 기법이 바로 가치 투자를 합친 테크노 펀드멘탈리스트. 테크노 펀드멘탈리스트, 하이브리드 매매 헷갈리시는데 같은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날 때마다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테크노 펀드멘탈리스트를 쓰고 싶은데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그냥 하이브리드 매매라고 앞으로 씁시다. 이제부터죠. 하이브리드 매매라고 할 겁니다. 그런 하이브리드 매매를 하면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도옥 담당님이 남기셨습니다. 단기 반등과 지속될 진짜 추세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객관적 기준이나 필터는 무엇이며 손익비를 유리하게 만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수익률이 추세추종 매매는 낮잖아요. 그만큼 휩소, 거짓 돌파가 많은 겁니다. 이 거짓 돌파를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추세추종 매매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아쉽게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떤 지표만을 봐야 되고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복합적입니다. 어떨 때는 RS가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펀드멘탈이 영향을 많이 끼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지표가 다 좋으면 당연히 더 높은 확률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 하나, 두 개를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휩소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휩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휩소는 당연한 거고 추세 추종 매매에서 실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한 채로 한 번의 추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유리하게 하는 비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하이브리드 투자입니다. 그 회사의 펀드멘탈이 좋을수록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수록 성공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뽀뽀뽀님이 남기셨습니다. 고정손익비 1대3 방식과 여러가지 지표, 오일평선 등을 이용한 유동적 매도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저는 고정손익비가 아닙니다. 1대3이라는 건 최소한 지켜야 되는 손익비입니다. 당연히 추세 추종 매매는 끌고 갈수록 유리한 겁니다. 민케이님이 남기셨습니다. 익절이 24%까지 오르기 어려운 장세에서 익절을 계산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21선 이탈 등 시장 분위기에 따른 별도 이익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절 24%라는 것도 유동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1대3 이상의 손익비겠죠?
시장이 정말 안 좋고 계속 연속적인 실패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가 24%까지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익비는 1대3으로 지키지만 기대 수익률을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24%가 아니라 15%까지만 보겠다. 그럼 손절은 얼마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5%에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에 손절하고 15%의 이익을 실현하면 1대3의 손익비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1대3은 지켜야 됩니다. 1대3은 최소의 손익비니까요.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죠. 물론 1대2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승률 30%라고 얘기했잖아요. 승률 30%의 돈을 벌려면 2.44 손익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나? 2.44였나? 33이었나? 어쨌든 2.4 이상의 손익비가 나와야지 그때서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매했을 때 내가 돈을 벌려면은 1대3 이상을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 퍼센테이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2번 매매하세요.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면 회전율을 더 올리면 되잖아요. 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시던프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주가가 24%까지 못 오르고 18%, 20%까지만 상승 후에 하락할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목표 수치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8%의 손절하고 24%의 수익 실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4%라는 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24%가 너무 빨리 도달하는 거고, 좀 짧게 보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24% 너무 길다, 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4% 도달하는 게 생각보다 빈도수가 높은 거고요. 자그만치 30% 확률로 24% 이상의 대부분 다 도달하는 겁니다. 물론 24% 도달 못하고 23%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실패랑 같은 거죠.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분명 코앞에서 한호가만 딱 올라도 체결돼야 되는 건데 내 거만 딱 체결 안 하고 주가가 빠질 때, 그럴 때 이용하는 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건 중간에 멈춘다는 거와 같은 말인 겁니다. 즉 24%까지 오르지 않았지만 20%까지만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는 손해가 안 나야죠. 마이너스 8%에 내가 손절을 한다라면 20%까지 올랐기 때문에 손절을 마이너스 8%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종목에서는 내가 손실이 안 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와 같은 논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응용하면 됩니다. 수치를 몇 가지 올랐을 때 손절을 0으로 바꿔야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려우시면 이거를 R 단위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R이 뭐예요? 제가 맨날 설명하거든요. R, 리스크 리워드, 리스크라고 해서 마이너스 1R은 8%다. 이러면 손익비 3R은 1대3, 24%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R 단위라는 건 8%가 되는 거겠죠? 예시입니다. 그러면 8% 단위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의 로스컷을 걸고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플러스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1R에 도달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손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종목이 2R이 올랐어요. 16%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로스컷을 1R 플러스 8%에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최소한 8%의 수익은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R 단위로 매매하는 거. 좋아 보이죠? 함정이 있습니다. 이익을 계속 낼 것 같은데 문제는 노이즈입니다. 주가라는 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과정 중에 변동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 단위가 8%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갈려나가는 현상이 가끔씩 생깁니다. 아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R 단위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데 왜 이야기를 해요?
시작을 R 단위로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R 단위로 매매를 하다가 이런 매매가 점점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R의 범위를 넓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엔 1R 단위로 운영을 하시다가 점점 2R 단위, 3R 단위 그렇게 범위를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멘탈을 위한 겁니다. 대부분 초보 트레이더들이 24%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R 단위로 매매를 하시다가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점점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3R이라는 게 최소 기준인 겁니다. 점진적 배팅을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누기 위한 최소 단위인 거고 저는 10R, 20R 계속 가는 겁니다. 욕했나요? 수급비비님이 남기셨습니다. 기간 외인 수급이 꾸준히 빠져나가면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수급은 한 번도 저에게 메인 팩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수급은 보너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메인으로 잡게 되면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추세 하나만 보시고 그 추세에 수급이 있으면 보너스 알파 더 좋구나. 수급이 빠지면 아쉽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수급 매매도 따로 있고 수급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급은 조금 단기적인 성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은 보너스 알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의 스타일과 성향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수급 매매의 중요성을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리한 타이거님이 남기셨습니다. 손익비를 1:6 또는 1:7 정도로 더 크게 가져가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라보! 추세 추종 매매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20R, 30R, 50R, 100R까지 가져가! 오복담단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가치 투자 경험이 추세 추종 전략에 어떤 차별성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브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의 본질 가치, 트레이더나 가치 투자나 동일한 겁니다. 주식의 본질은 이익, 얼마나 회사가 수익을 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추세 추종 매매도 똑같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회사가 꾸준히 많이 벌면 추세도 똑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허킹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추세나 매크로 같은 것을 추세 추종 투자에 반영하는지 혹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매크로 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가성비가 나쁘다고 해야 될까? 공수 시간 대비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내가 분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이거를 투자 지표에 적용한다거나 추세 추종에 적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트레이딩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시즈널리티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즈널리티가 단 한 번도 메인 팩터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너스 알파? 이렇구나. 그냥 그 정도의 이런 거지 특별하게 시즈널리티를 메인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인다든지 추세 추종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강강님이 남기셨습니다. 깡토님만의 새로운 기준을 잡을 때 참고하는 것들과 백테스팅 방법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건 사실 주식 투자에 잘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흘러왔던 거 본질 가치가 변함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팩터, 새로운 매매 방법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있는 거에서 조율을 하거나 약간의 변경, MSD 정도 추가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팅은 저는 개발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거의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증권사 API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인 거고요. 꼭 자체 개발할 필요 없이 다른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대신 상용 프로그램은 기존에 나와 있는 흔한 팩터 위주로만 되는 거고 스스로 개발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추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새로운 게 잘 없어요. 굳이 이 백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학원에 다니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타기지에서 앞으로 백테스팅도 해줄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푸른구루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올 하반기에 인베스트 투자로 말씀하신 반도체 섹터의 투자 성격이 분기, 연간, 인사이트와 내년을 겨냥한 연간 투자 섹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인베스트 영역이죠. 저는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크니컬이잖아요. 이거는 거저 먹는 거거든요. 사이클이니까 계속 순환매가 되고 돌아오는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4, 5년 사이클이라 보시면 되는데 보통 전업 투자자가 4년, 5년마다 부가 바뀌어요. 반도체를 투자하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중요한 겁니다. 추세 추종을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반도체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3분의 1이 다 반도체랑 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화국입니다. 반도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깡통. 스터디 허니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성장은 하지만 기대감이 높은 고멀티플 투자에 대한 투자 비중과 대처법, QOQ나 YOY 예측이 틀렸을 때 대응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특히 숫자가 나오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식에 대해서 깡토님의 의견은 어떤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고멀티플, 비싼 회사입니다. 우선 가치 투자 개념과 추세 추정 개념을 다르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치 투자 개념에서는 비싼 주식은 후순위입니다. 우선 싼 주식이 목표가 되는 건데 이 싸다라는 게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성장하는 주식이 성장 대비해서 싸다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장도 하는데 비싼 주식. 이거는 애매한 거죠. 이건 포트에 담느냐 안 담느냐는 역시 개인 성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고 대응이 한다라면 담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비싼 주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추세 추정 계좌에서는 오히려 좋아! 비싸다는 말은 시장에서 고멀티플, 평가를 높게 해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추세가 그만큼 강하고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추정 계좌에서는 싸냐 비싸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얼마나 추세가 강하고 얼마나 더 큰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실적에 대한 예측이라면 이 예측이 틀린 이유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게 지속성으로 틀린 건지 아니면 이번 분기 하나만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건지, 그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다음 분기로 실적이 밀렸다 이러면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홀딩하는 거고요. 추세 추정 계좌에서는 실적이 틀렸다? 맞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적이 틀려서 추세가 꺾였느냐, 추세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주빈 님이 물어보셨어요. 추세 추정 매매 시에도 멀티플, 내재 가치, 배당 성향 등을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하이브리드 매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추세를 보지만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멀티플, 내재 가치, 성장, 배당 성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포함돼야 추세가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중복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관점은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짧게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딩, 이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가치 투자, 길게 보는 매매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답변이 극과 극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나름입니다. 주식은 1 플러스 1은 2, 이런 공식 같은 게 없습니다. 공식을 찾아 헤매는 건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적어보니까 책에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줘야 독자들도 원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주식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너무 많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원리를 알아야 모든 게 다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운대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사도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그게 타이밍이냐?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에 샀고 좋은 주식을 샀어도 갑자기 돌발 변수, 시장의 급락, 예를 들어 경제위기, 이거 누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아니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 나에게 운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법이라고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지만 전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키게 되면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방법,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Q&A는 사실 내용이 조금 작거든요. 실시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Q&A는 제가 라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브로 하려다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하나의 벽을 깨트렸다고 하나?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하던 게 있는데 이걸 갑자기 다 버리고 깡토의 방법,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든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걸 다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시던 거 비중을 점점 축소시키고 저에게 배운 방법의 비중을 점점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땡스 버튼 이것도 팍팍 눌러주세요. 아시죠? 깡토가 좋아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저기 시간 좀 나시면 광고도 하나 클릭해가지고 봐주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깡토였습니다.